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은 주말 사이에 날씨가 정말 무섭도록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 월요일 라이브는 언제나 함께하는 든든한 우리 보수진영의 대부님 고성국 박사님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제가 지난주부터 대부님이라는 표현을 계속 밀고 있는데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십니까? 네. 시청자분들은 공감이 된다. 뭐 이미지가 딱이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은데. 네. 너무 나이 들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근데 그 영화 대부 있잖아요. 예. 그 뭔가 약간의 그 카리스마 있는 이미지까지 겹치면서 무슨 말씀이에요? 저 아직 거기에는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아니, 저는 사실은 또 그 어제 오늘 박사님 생각이 많이 난 게요. 네. 제가 어젯밤에 자려고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새벽 1시쯤에 뒤척뒤척거리다가 이제 우리가 자기 전에 기사 보는 게 습관이잖아요. 네. 저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예. 근데 갑자기 조선일보 사설에서 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뭐 최고위원도 하고 막 그랬지만 조선일보 사설에 실명이 올라갈 정도로 내가 그 정도의 인물인가? 이게 기분이 좋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무튼 막 그런 글이 올라오고 저보고 뭐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장해찬도 비정상이고 막 그렇다길래 네. 제가 그냥 잠결에 딱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아주 정중하게 그러니까 조선일보 사설에 내가 또 등장했다. 귀 기울여 듣겠다. 근데 조선일보 논설위원들은 조금 자기부터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한동훈이 그 만행을 일으키고 정권을 몰락시킬 때 그리고 한동훈계가 사실 그 누구보다 혹독하게 오소훈 시장 욕을 더 많이 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특정인가 특정 계파 편만 서니까 이제 올드 미디어가 다 영향력도 없고 죽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한마디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럴 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좀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조선일보라는 거대 권력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게. 네. 근데 항상 앞장서서 또 쓴소리를 하는 분이 박사님이니까 박사님 생각이 많이 났는데 좀 이 조선일보나 이런 거대 권력의 언론들의 장동혁 길들이기 시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누릴 만큼 누린 사람이 계속해서 권력의 미련을 가지고 그 추태를 보일 때 그걸 노추라 그러잖아요. 네. 피디 기분 나쁘니까 이 사진 좀 딴 걸로 바꿔주세요. 제가 조선일보 욕한 기사를 좀 눈치껏 바꿔주십시오. 예. 네. 노추라 그러잖아요. 네. 저는 요즘 조선일보가 하는 저런 행태가 정말 노추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해요. 좀 불쌍하기도 하고. 노욕인 거죠, 일종의. 예, 네.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는 누구도 조선일보가 뭐라 그래도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가 어떤 짓까지 하냐면 자가 발전해서 기사를 만드는 짓까지 합니다. 네. 당장 어제 오늘 보면 TV조선에 김무성이를 갑자기 출연을 시켜요. 아, 이거 굉장히 뜬금없더라고요. 예. 네. 그 뭐 김무성이가 조선일보랑 아주 특별한 관계라는 건 알겠는데, 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지금 이 판에 김무성이가 왜 나서요? 김무성이가 나서 가지고서 또 장동혁 대표를 마구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김무성이 하는 말이 그 뭐 일부 유튜브 얘기 듣지 말고 그거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쓸려다니지 말고 장동혁이는 그저 한동훈이랑 이준석이랑 이렇게 손잡고 가야 된다. 유승민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특히 한동훈이는 자기가 본 정치인 중에 진짜 스마트하고 뭐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뭐 TV조선이 시청률을 올리려고 김무성이 데려다가 뭐 그렇게 얘기했다. 그 TV조선은 지금 뭐 한동훈 똘마니들이나 보는 언론으로 지금 전락한 지 꽤 됐으니까. 아, 요새 모든 프로그램 시청률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네. 김무성이를 TV조선에서 불러서 그런 택도 없는 소리를 이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인용을 해서 조선일보가 사설로 쓴 거예요. 그리고 또 기사도 막 대대적으로 내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완전히 지그들끼리 그 뭐 앞에서 땡기고 뒤에서 밀어주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주 전형적인 자가발전 그 기사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예전부터 있지만 네. 이거 조선일보는 좀 몰락해도 너무 심하게 몰락하는구나. 좀 저는 좀 불쌍하는 느낌을 좀 가지고 봤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시청자 여러분 공감하실지 제가 박사님 앞에서는 좀 이런 말 하는 게 부끄럽기도 한데요. 조선일보 사설을 보고 네. 제가 조선일보 가르치기 전에 자신부터 돌아봐라 막 이렇게 비판하는 글을 써놓고요. 잘하셨어요. 이 글 쓰는 데는 10분밖에 안 걸렸거든요. 네. 제가 글 뭐 빨리 쓰니까. 네. 근데 한 30분을 고민했어요, 박사님. 새벽 1~2시에. 네. 올릴까 말까. 왜냐하면 저처럼 힘없고 백없는 원의 정치인한테는 조선일보랑 다른 이야기를 대놓고 하고 공개적으로 조선일보 비판한다는 게 아직까지도 좀 무섭고 두려운 게 좀 있거든요, 솔직히. 예, 솔직히. 예. 그리고 이거 한마디 썼다가 난 이제 TV조선이나 종편 프로그램은 이제 안 불러주겠구나. 그런 마음이 또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0분 동안 제가 이거를 올릴까 말까 하다가 솔직히 말해서 막 무섭고 두렵지만 나는 이제 그냥 우리 당원들만 보고 멸콩 시청자들만 보고 100만 당원들 믿고 정치해야지 내가 조선일보 기자들이랑 친하고 뭐 누가 밀어준다고 해서 뭐 국회의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나한테 잃을 게 뭐가 있냐라는 마음으로 올렸는데 예. 저도 그 정도면 대다수의 정치인들이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대부분 이 조선일보에 대한 또 조중동 같은 기성 언론에 대한 좀 무서운 마음이 좀 있을 겁니다, 박사님. 있죠. 근데 그 일종의 그 환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랑 비슷해요. 네. 사실 귀신이라고 하는 건 없잖아요. 네. 없지만 어릴 때 귀신 때문에 막 자다가 가위 눌리기도 하고 밤길 걸어다니면 무섭잖아요. 갑자기 뭐 뒤에서 뭔가 뭐 하얀 소복 입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전 항상 혼자 밤에 다닐 때 찬송가 부르면서 뛰어다녔어요. 무서워가지고. 잘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상상 속의 어떤 귀신이나 괴물과 같은 거거든요. 네. 실체는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조선일보가 그렇다고 봐요. 조선일보 누가 지금 조선일보를 보고서 영향을 받습니까? 누가 조선일보에서 뭐 한다고 해서 아유 그 사람 안 되겠는데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오히려 지금은 조선이 뭐라 그러면 이 사람 뭐 되는가 보다. 오히려 그럴걸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가 우리 장해찬 부원장을 막 비난하고 그러면 야, 이거 장해찬이 진짜 제대로 올바른 소리 하는 모양이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제가 훈장받은 거예요. 그럼요. 아니, 그리고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특정 언론이 이 당 지도부의 당 운영이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꼬치꼬치 따지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게 과연 언론 윤리상 맞는 것인가. 평생 이제 방송과 언론을 다루는 일을 해오셨잖아요, 박사님. 그러니까 당연히 언론이 비판도 할 수 있고 칭찬도 할 수 있지만 저 같은 일개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까지 들먹이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굉장히 편집증적인, 그러니까 너 내 말을 이렇게 안 들어? 내 말을 이렇게까지 안 들을 거야? 하는 그 기싸움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거는 이게. 이제 조선일보의 역사를 좀 보면 이해는 돼요. 네. 그러니까는 밤의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지금 조선일보의 그 사주 중에 이제 원조격인 방우영이라는 사람이 조선일보를 운영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그게 1970년대예요. 그러니까 낮에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지만 또 전두환 대통령이지만 밤은 우리가 지배한다 뭐 이런 그 뜻을 갖고 있었던 말인데 그러니까 그때는 조선일보가 사설 한번 쓰면 장관 날아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 영향력이 없잖아요. 그야말로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 조선일보 사주나 조선일보의 뭐 논설위원이다 뭐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의 그 잃어버린 권력에 대한 향수에 젖어서 그냥 사는 사람들 같아. 그러니까 그 시절 그 소위 말하는 꼰대 마인드로. 그렇지. 우리가 그때 그냥 사설 한 번만 쓰면은 그냥 다들 박살냈는데, 장관도 날리고 뭐 당 지도부도 뭐 이틀이면은 다 날려보냈는데, 요새는 아무리 써도 이게 꿈쩍도 안 하네. 뭐 그런 아쉬움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이 조선계열 유튜브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 뉴스트라다무스라는 유튜브가 있는데요. 그 유튜브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구독자 0일 때부터 제가 시작을 해서 제가 한 30만 넘게 키워주고 총선하면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차를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제 피와 땀이 묻어 있는 프로그램이죠. 거기 이제 TV조선 기자들이 들어가서 진행을 하는데 한 달 유튜브로 좀 변질이 됐어요. 아, 그래요? 진행자가 바뀌고 출연자가 바뀌면서 이 정호김 전 의원 불러서 이야기하다가 네. 옛날에는 조선일보가 사설 쓰면 당 지도부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무서워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안 그런다 이러니까 예. 막 거기 기자들이 흥분해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그래 잘못하고 있다 막 이러면서 막 훈계를 하더라고요.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심리가 있나 봐요. 네, 그런 심리가 있어요. 또 그로 인해서 저것들이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누가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들 스스로 뭐 권력체로 자임해서 지내온 세월이 수십 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력을 잃어버린 데 대한 상실감, 뭐 박탈감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저것들이 좌파 권력한테는 그랬냐? 좌파 권력들한테는 겁이 나서 찍소리도 못해요. 아 그렇더라고요. 네. 아니 뭐 김대중 때 노무현 때 뭐 저 문재인 때 지금의 이재명 보면 이것들한테는 꼼짝을 못해. 그냥 알아서 설설설설 켜. 오로지 그냥 만만한 게 뭐라고 그냥 국민의힘만 그냥 잡들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조선일보가 저러는 거는 일종의 훈장인데 그것도 뭐 명예로운 훈장도 아니야. 좌파랑 싸우다가 다쳐서 받는 훈장이면 명예롭긴 하지. 아, 이거 뭐 별것도 아닌 것이 택도 아닌 것이 자꾸 그 딸이 붙듯이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정말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것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니 뭐 그래도 좋아. 뭐 상실감 때문이든 박탈감 때문이든 뭐라고 하여튼 뭐 딸이 붙어서 뭐 훈수질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말 중에 들을 만한 말이 있으면 듣겠어. 그 말 중에 들을 만한 말은 뭐가 있어요? 허건날 이자들도 똑같은 메뉴 아니에요. 중도가 중요해. 응? 그리고 중도가 중요해. 다 쓱까라. 부산말로. 이것도 쓱꾸고 저것도 쓱꾸고 다 쓱까라. 그래서 네. 통합해야 돼. 네. 근데 이것들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저 한동훈이한테 권력 줘야 되고 유승민이 다시 복권시켜야 되고 뭐 이준석이 다시 끌어안아야 되고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중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한동훈의 이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을 너무 가볍게 본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이라서 지금 윤리위가 징계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아무리 우리가 한동훈이 눈에 가시라도 네. 여론 조작을 안 하고 당대표 때 증거인멸을 안 했으면 징계를 못 합니다. 그렇죠? 너 우리랑 생각이 다르니까 징계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드루킹 때는 다 같이 거품 물고 그 여론 조작에 분노했으면서 이걸 단순히 가족이 그냥 대통령 욕점했다 정도로 치환시키는 건 알고 그러면 나쁜 거고 네. 이 사태를 모르고 그렇게 글 쓰면 게으르고 멍청한 거고요. 아이, 그렇죠. 왜 이 사안을 이렇게 축소시키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저는 통합 좋아해요, 박사님.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이 사석에서 기자님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할 때 저는 이길 수만 있다면 영혼도 팔 수 있다는 주의자입니다. 근데 비빔밥을요. 당근이랑 육회랑 뭐 나물이랑 이렇게 해야 비빔밥이지. 제가 부산 사람이잖아요. 네. 돼지국밥에 케찹 뿌리면 그게 통합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묻지마 통합이 무슨 느낌이냐면 야 돼지국밥에 간장도 붓고 겨자도 넣고 케찹도 넣고 뭐 돈가스 소스도 넣고 그럼 그게 사람 먹을 음식이냐고요 그게. 그렇지. 그런 식의 어떤 통합을 막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먹지도 못할 음식을 그냥 짬뽕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통합이라고 했다가 대패했던 게 2020년 총선입니다. 그 황교안 전 네. 대표의 미래통합당이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닌 죽도밥도 아닌 게 됐잖아요. 뭐 제 가까운 친구긴 하지만 적어도 이 대목에 있어서는 황교안이 우리 자유파 정당 역사에 진짜 잘못한 일이에요. 아 근데 제가 또 황 대표님을 좀 변호해 주자면 네. 김영호라는 원로를 믿고 공관위를 맡겼는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공천을 마구잡이로 할 줄은 황교안 대표도 몰랐던 거죠. 어떻게 보면. 당 대표, 그 지도자는 내가 잘 몰랐다. 내가 사기당했다. 이걸로는 변명이 안 돼요. 예. 하여튼 그건 2020년 총선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어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조선일보 얘기 한번 조금만 더 하면 네. 이게 지금 조선이 중심이 돼서 그 보수 위장 족벌 언론들이 계속 장동혁 대표를 이제 공격하고 협박을 하는데 그 출발점이 뭐냐면 네. 봐라 너네 당 지지율 20%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 이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저희도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네. 이건 말이 안 된다 싶어서 진짜 그것들 얘기하는 대로
조사해봤어요. 네. 12월 한 달 동안 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 40개더라고요. 그 40개를 다 봤어요. 진짜 많긴 많다. 네. 40개를 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로 조사가 된 게 19개예요. 40개 중에 19개. 19개. 네. 네. 그다음에 다른 19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30%대로 네. 발표가 됐어요. 이거 여심위에 다 있어요. 네. 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거예요. 그다음에 2개는 40%대. 아, 네. 그리고 이 20%대로 조사 발표가 된 여론조사 19개 중에 네. 4개인가 5개는 갤럽, 네. 3개인가 4개는 꽃이에요. 네, 네. 아, 좀 굉장히 편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반면에 30%대는 여러 여론조사 회사가 네. 나오더라고요. 제가 네. 처음 보는 여론조사 회사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20%대 박스권에 갇혔다로 시작하잖아요. 네. 이게 잘못된 거지. 이거 가짜지. 20%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하는 완전히 엉터리 가설을 딱 전제해 놓고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장동혁이 이 극우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됐다. 이걸 탈피하려면 극우와 절연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 그리고 중도로 나가서 이준석이 한동훈이 유승민이 오세훈이랑 손잡아야 된다. 이런 구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리의 첫 번째 출발점이 되는 20%대 박스권에 갇혔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팩트가 아니에요. 아니 12월 한 달간 제가 40개 여론조사를 다 조사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뭐 좌파들의 선전선동은 원래 엉터리지만 그래도 보수를 위장한 족벌 언론들이 이렇게 엉터리 전제를 세워놓고 장동혁 대표를 그동안 몰아붙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허구를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좀 박살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요, 얼마 전에 신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경향신문이 갤럽에 의뢰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네. 그 경향신문이 그 갤럽에 의뢰했어요. 근데 서울에서 내년에 야당 찍을 거냐 여당 찍을 거냐 물어봤더니 네. 야당이 야당이 44 나왔고요. 네. 여당이 33 나왔어요. 아니 그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콕 집어서 호명할 때 응답이 떨어지더라도 네. 결국 야당 찍는 사람들이 뭐 조국 혁신당 찍겠습니까? 그걸 야당으로 인지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국민의힘으로 붙게 돼 있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우리한테 쓴소리하는 거 귀도 기울여야 되지만 너무 얼토당토하게 부산의 이성건 의원 전 이 사람 진짜 정신 차려야 될 요주의 인물이라고 보는데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국민의힘이 받은 성적표 23.7%다. 그거 알고 보니까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예요. 가장 좌쪽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마 그게 뉴스토마토가 어떤 데인지도 모르고 있을걸요. 그래놓고 뭐 1월 7일인가요? 8일에 여론조사 뭐 대표도 불러가지고 또 장동혁 대표 비판하는 행사 열겠다고 하고 그 이성건 뒤에 누가 있습니까? 저는요 박형준 부산시장 좋아해요. 비판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이성건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치니까 자연스럽게 그 뒤에 있는 박형준 시장에 대해서도 이거 맞는 거냐라고 공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성건이가 박형준이 밑에서 부시장을 오랫동안 하다가 그 몫으로 공천받은 거니까요. 지난 이번에. 총선에 나갔죠. 자, 그런데 이제 부산 여론조사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오늘 본 부산일보 여론조사. 네. 거기 보면은 전재수하고 박형준이하고 뭐 저 조국이하고 뭐 여러 사람 나열해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봤습니다, 저도. 네. 거기 보니까 전재수가 1등이고 박형준이가 2등으로 나오던데. 네. 그런데 그 기사의 분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85%가 전재수 지지를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한다는 사람의 68%만 박형준 지지를 했다는 거예요. 네. 1대1 조사에서. 1대1 대결입니다. 그러면 부산은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가 조금이라도 더 높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 여론조사에서.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에서 조금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비율로만 지지를 하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 85%가 누가 됐건 박형준이 됐건 박수영이 됐건 누가 됐건 우리 쪽이 1대1 대결 구도를 할 때 찍는다. 저 더불어민주당이 85%가 저쪽에 전재수가 나오든 뭐 조국이가 나오든 찍는다. 이러면 우리가 질 리가 없죠. 그럼요. 네. 근데 우리는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68%만 박형준이에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마음도 지금 다 제대로 못 가져가고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조사는 똘똘 뭉치기만 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똘똘 뭉치면 이기는데 똘똘 뭉치지 못해서 진다는 건데 이때 똘똘 뭉치는 게 뭘 얘기하냐면 우선 우리 자유파 국민의힘 책임당원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똘똘 뭉치지 똘똘 뭉치면 이긴다는 거예요. 뭐 여기에 뭐 바깥에 이준석이니 한동훈이니 이런 것들 그 잡탕처럼 끼어들어서 똘똘 뭉친다는 뜻이 아니에요. 국민의힘 지지한 사람들, 그러니까 같은 여론조사에 나 국민의힘 지지합니다 해놓고 난 다음에 박형준이를 68밖에 지지 안 하는 거예요. 저쪽은 나 더불어민주당 지지합니다 해놓고 85%가 전세수를 찍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지층이 결집되지 못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정확하게 그 방향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지지층을 먼저 결집시켜야 돼. 그러면 최소한 영남권은 무조건 이기고 들어가는 거거든. 이걸 못하는 자가 박형준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못하는 자가 박형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서울의 오세훈이 또 부산의 박형준이 교체를 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뭐 교체를 안 하면 져요. 제가 보기에. 교체를 안 하고 서울에 오세훈이 나가고 부산에 박형준이 나가면 집니다. 지금 조사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저 둘이를 교체하고 어떤 사람으로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일치단결해서 지지하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일치단결해서 무조건 그날은 저 사람 때문에라도 투표장 나가야 돼.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구든 일단 오세훈이 아닌 뭐 나경원이다. 뭐 박형준이 아닌 박수영이다. 무조건 이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지방선거의 특징이라는 게 있잖아요, 박사님. 네. 쭉 여러분 몇 년 동안의 선거를 보면요. 대선에서는 평균 투표율이 한 75% 정도 나옵니다. 네. 총선은 한 65%가 투표예요. 네. 지방선거는요, 50% 초반 투표율이에요. 네, 50%. 지난번 지방선거도 50%. 그러면 뭐냐? 우리 층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서 한 명이라도 더 투표하러 나가느냐 마느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가 지선이거든요. 이건 고정 지지층이 누가 더 투표장에 많이 나가느냐의 게임이에요. 그런데 당원들을 열받게 만들고 당원들을 무시해서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나는 좀 별로 안 내키는데 안 나가? 그럼 박살 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선 전략과 총선 전략이 다르고 네. 또 총선 전략과 지선 전략이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릅니다. 투표율에 입각해서 보면. 네.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 마인드 없이 그냥 지금 자기들 지지율 안 나온다고 자기들 시정에서의 긍정평가가 낮다고 이 호들갑을 떠는 것은 저는 굉장한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당 그 상대지수 조사가 있었잖아요. 갤럽에서 하죠. 네, 거기 보면 꼴찌가 박형준인가 그렇고 꼴찌에서 2등이 오세훈인가 그래요. 공동꼴찌입니다. 네, 둘 다 공동 꼴찌예요. 네, 공개된 지표까지는. 네. 그러니까 이 상대지수는 뭐냐면 정당 지지율에 비해서 그 해당 단체장의 지지율이 얼마나 높으냐 또는 낮으냐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이나 박형준이는 공동 꼴찌라는 건 뭐냐면 국민의힘 덕분에 당선이 됐는데 제대로 활동을 안 해서 오로지 국민의힘에 부담만 주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미 몇 달 전에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광역 단체장 그 11명. 네. 지금 이제 홍준표가 날아갔기 때문에 11명인데 11명 중에 20%. 그래서 2명 내지 3명. 최소 2명 또는 3명까지도 좀 컷오프를 해서 교체해야 되겠다. 뭐 공천혁명을 한다 그러면서 뭐 아무도 컷오프 안 하고 현역들이 그대로 공천받으면 그게 무슨 공천혁명이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기준에 딱 들어맞는 두 사람이 오세훈이 박형준이라고요. 그 오세훈이 박형준이를 교체하면 우리가 지방선거 대승합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안까지 저는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뭐 제가 지금 당직자로서 누구를 바꿔라 말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반전과 이변이 있는 경선이 있을 때 관심이 또 국민의힘 쪽으로 집중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그럼요. 같습니다. 누구나 다 오세훈이는 공천 받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상징성이 큰 데잖아. 바로 그 지역에서부터 아주 혁명적이고 충격적인 컷오프를 시켜서 모든 국민들이 야 이게 뭐냐, 야 장동혁이 대단하네. 이 정도로 만들어 놓고 판을 우리가 주도해 가야 됩니다. 저는 이 방송을 지켜보는 또 많은 우리 좌파 기자님들이 있기 때문에
장해찬 부원장이 뭐 컷오프 하라거나 후보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다. 저는 당직자로서 좀 다이나믹한 경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이변이 등장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로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승일님 슈퍼챗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금 9,400분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빼먹지 마시고요. 박사님과 진지한 이야기 하는 김에 요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부산으로 한번 가서요. 오늘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 사퇴했는데요. 보니까 막 언론에선 이걸 확대 해석하는데 연말에 이미 당대표에게 보고를 했고 오늘도 사퇴하는데 인사차 최고위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름의 예의를 갖추고 합의된 사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김도읍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를 하려는 것 같아요. 부산일보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이 꽤 나오고. 근데 제가 오늘 마침 점심을 부산의 한 중견 언론사 이제 높은 분이랑 먹었는데 박수영 의원은 왜 여론조사에 안 나오냐. 그러니까 아직 본인이 출마 선언을 안 했고 부산 언론들이 보기에 박수영 의원이 출마할지 안 할지 몰라서 그냥 후보군 자체에서 우리가 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박수영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해서 후보에 들어가기만 하면 저는 순식간에 10% 이상 주요 후보로 쫙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산의 경선판을 조금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후보군 지금 나온 거는 이제 박형준 시장, 김도읍 의원, 조경태 의원 정도가 후보군인데 당원들의 마음을 좀 조경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니에요? 아리까리한데 뭐 일단은 국힘 후보로 넣어서 여론조사는 하나 봐요. 이 당원들의 마음이 좀 잘 대변되기 위해서는 박수영 의원도 출마 선언해서 한번 뛸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박사님? 지금 부산에 18개 지역구인데 그중에 17명이 국민의힘 의원인데 뭐 부산 분들조차도 부산 지역의 11명의 국회의원이 누군지 잘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 정도로 이 존재감들이 없어요. 부산에도 뭐 6선에 조경태도 있고 뭐 4선에 이헌성도 있고 뭐 있어요. 김대호비도 벌써 3선인가 4선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산 우리가 지난 총선 때 저도 지금 기억이 나네요.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 컷오프 당하고 막 그런 그 선거 때 정말 부산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선거 일주일 남기고서 막 현장에서 부산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열석도 못 건진다. 큰일 났다는 거였어요. 진짜로 여론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현장 가서 보니까. 그런데 그 제가 3일 전, 총선 3일 전이 주말이라서 주말 이용해서 부산 갔다 왔는데 그때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낙동강 벨트까지 뚫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불과 3, 4일 만에 10자리도 못한다고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하던 부산이 불과 3, 4일 만에 표결집이 이루어져 갖고서 마지막에 딱 뚜껑 여니까 전재수 하나 빼놓고 17석을 다 이긴 거예요. 부산 사람들이 위기다 싶으면 우리 이 보수 중심으로 결집하는 그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 힘이 자유파의 힘인 거예요. 그 힘이. 그러면 그 자유파 국민들이 정치의식이 낮아서 뭐 국회의원이 누군지도 모르겠다가 아니잖아요. 워낙 이것들이 하는 일 없이 반만 축내고 있으니까 관심들을 안 갖게 되고 그래서 누가 국회의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나마 부산 시민들이 기억하는 이름이 몇 사람 있어요. 그중에 박수영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박수영이가 뭐 사람이니까 뭐 찬반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자유파의 관점에서 볼 때 기억할 만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박수영이가 지금껏 한 번도 이렇게 삐딱선 탄 적이 없어요. 아주 크게 뭔가 노선을 벗어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요. 윤석열 대통령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나름 일관되게 자유파의 길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을 지금 2번째 하고 있는데 그 전에 가장 주요한 경력이 김문수 경기도지사 밑에서 정무부지사를 몇 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종합적인 행정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이 된 데다가 저는 이 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장해찬 부원장이 출마했을 때 그 캠프가 굉장히 젊은 캠프였잖아요. 그랬죠. 후보부터가 제일 젊으니까 당연히. 그런데 박수영 캠프가 굉장히 젊은 캠프였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박수영은 어쨌든 청년들과 호흡하고 청년들과 뭔가 일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다. 그런 인상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전통적 지지층 말고 진짜 공을 들여서 결속시켜야 될 것은 이번에 계엄령 때문에 계몽된 1230 청년들입니다. 네. 이 청년들은 대선 때나 총선 때나 늘 투표율이 낮았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자각해서 맞는 첫 번째 선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20대가 투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한테 유리해지는 선거가 무조건 되는 유리해지는 거거든요. 거예요. 네. 근데 이들이 처음 접하는 전국 선거라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젊은 청년들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꼭 부산만 아니라 어디든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점에서 박수영이 여러 가지를 잘 갖췄다. 그리고 자유파 국민들이 보기에 17명의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서는 그중 그래도 괜찮다. 그 평가될 만한 그런 정치 행보를 그동안 보여왔다. 그래서 저는 뭐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네. 뭐 아직 최종적으로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으니까 좀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출마 선언하는 순간 바로 양강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댓글에서 박수영 의원의 최근 발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씀해 주시는 의견도 많이 올라오는데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마음에 100점 만점인 국회의원 아무도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97점, 98점인데 제가 그럼 묻지마 지지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다른 후보군에 비교해서 정치라는 건 결국 비교 오이거든요. 이 사람보다 부산에서 그래도 박수영 의원이 조금 더 낫고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좀 잘 대변하고 우리가 뭐라고 하면 귀 기울여 듣는 척이라도 한다면 그러면 힘을 실어주면서 지지하면서 설득해서 이런 부분은 더 잘하세요라고 바꾸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60점짜리, 50점짜리들 냅두고 80점, 90점인 박수영 가지고 아 박수영은 100점이 아니야. 그래서 못 믿겠어 해버리면 그러면 누가 그 자리 차지한다? 40점, 50점 낙제점들이 그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서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부산에 나오는 시장 후보군 중에 뭐 누가 더 최선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거명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박수영 의원이 괜찮다는 이야기를 고 박사님도 하는 거고 저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저 사심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천 취소됐을 때 박수영 의원은 정현욱 의원 편들었어요. 고등학교 후배거든. 자기들끼리는. 제가 사심 있는 사람이면 박수영 의원 안 봐요. 그렇잖아요, 박사님. 근데 저는 그 과거를 다 잊고 아무 사심이 없으니까 비록 같은 부산 동고 선후배라고 정현욱 의원을 밀어줬지만 제 개인적인 사심 다 내려놓고 지금 후보군 중에서는 박수영 의원이 제일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박수영을 한번 기대해보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박수영 의원이 확 치고 올라가서 양강 구도가 돼야 부산에 있는 정치인들이 당원 무서운 줄 알아요. 그 말씀하시니까 저도 박수영을 강력하게 비판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기억이 나네요. 그게 언제냐면 저 김기현이가 당 대표 됐던 그 경선에서 네. 사실은 나경원이 앞서가고 있었는데 여론조사상 압도적 1위였는데 결국은 드랍하잖아요. 네. 그때 그 초선들 한 50몇 명인가 연판장인지 뭔지 택도 아닌 거를 돌리고 그랬어요. 그랬었죠. 네. 그 주도했던 자 중에 하나가 박수영이거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강력하게 비판했어요. 이런 제가 말을 못 옮기겠네. 이런 땡땡땡들아 뭐 이러면서. 네. 이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것들이 엉덩이에 뿔나서 뭐 하여튼 그렇게 제가 격렬하게 비판했던 적이 있는데 저도 그때 김기현 대표 편들었다가 박사님한테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돌아보면 욕 먹을 만 했습니다. 예, 그건 그거고 네. 예, 지금 현 시점에서 볼 때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는 정치인 중에 박형준을 제치고 네. 좌파의 조국이가 나오든 뭐 전재수가 나오든 우리 자유파 진영 전체를 결속시켜서 부산시장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제일 가능성 능력이 있는 사람은 박수영인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그런 생각합니다.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네. 어느 정도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네. 그리고요 윤리위원 이야기로 한번 네, 넘어가 그러세요. 볼게요.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7명의 윤리위원을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아주 과감한 결단을 내렸는데요.
위원장을 당대표가 찍는 게 아니라 위원들이 자연스럽게 결정해라. 아하. 그러면 그냥 당대표가 인정해 주겠다. 그만큼 윤리위의 어떤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지금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여기서 김종혁이든 한동훈이든 징계할 때 당대표가 지시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굉장히 과감한 한 수인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그 대단한 자신감이네요. 그러니까 윤리위원장은 이제 당 대표가 그동안 뭐 상고 처리를 해서 영입을 하면 네. 당 대표와 아주 긴밀하게 협의해가면서 이렇게 그 당무를 운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 7명의 윤리위원을 구성해 놓고 그 중에 누가 위원장이 되든 알아서 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누가 되든 다 윤리위원장 깜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누가 되든 공정하게 윤리위에서 심의를 보면 당원들이 바라는 대로 징계 결과가 나오는데 문제가 그렇죠. 없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7명 전원을 다 윤리위원장을 해도 될 만한 사람들로 구성했다. 그런 자신감 아니에요. 네. 저는 누가 그 윤리위원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장동혁 대표가 저 정도 자신감을 보일 정도면 뭐 나중에 이제 누군가 윤리위원장은 공개가 될 텐데 누가 돼도 윤리위원장 충분히 할 만한 사람들로 잘 구성이 됐겠다. 그런 좀 안심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과정에서 네. 굉장히 심각한 해당 행위와 어떤 범죄에 가까운 정원 유착이 일어났다고 보는데요, 박사님. 예. 원래 당무감사위도 그렇고 윤리위도 그렇고 위원장 말고 위원 명단은 비공개예요. 비공개하죠. 비공개가 원칙인 게 사람들이 로비를 네, 차단하기 위해서. 협박도 할 수 있고 로비도 그렇죠. 할 수 있고 예. 하니까. 그런데 7명의 명단이 오늘 문화일보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랬다가 문화일보에서 급하게 그 명단을 삭제하긴 했는데 이미 다 박제가 됐어요. 어허. 그리고 그 명단을 가지고 김종혁이나 송영훈 같은 친한계가 네. 벌써 페북에 글을 올리면서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막 윤리위원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혹시 거기에 내 이름은 없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누가 비공개인 윤리위원 명단을 이현정의 문화일보에게 줬는가? 저는 네. 친한계와 이현정 커넥션이 이거 정원 유착으로 준 범죄 행위를 지금 저질렀다고 보는데 예. 이거 우재준 아니면 양양자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예. 이 절차에서부터 윤리위원 명단이 공개된 것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을 할 때는 명단을 최고위원들은 알 테니까. 보여주니까. 그리고 이게 하필이면 이현종이라는 월급은 문화일보에서 받지만 한동훈 캠프 노릇하고 있는 인간이 버티고 있는 문화일보에 단독으로 나간 것. 네. 이거 다 지들끼리 짜고 차면서 벌써 윤리위원 공격을 하는데 예. 저는 살다 정당에서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포함해서 윤리위원들 몇 명 가지고 공격하는 집단은 또 태어나서 처음 봐요. 아니 지금 뭐 아까 그 족벌 언론들이 참 불쌍하다. 어떻게 무너지는 게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냐. 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한동훈과 그 똘마니들이 하는 짓을 보면 조선일보 수준으로 아주 처참하게 무너져 가지고 좀 측은해, 불쌍해. 아니 그러니까 뭐 무슨 그쪽에서 나오는 뉴스라고 하는 게 우리 부원장께서 말씀하시듯이 정말 택도 아닌 뉴스들만 나오잖아요. 네. 거의 아주 엽기적인 뉴스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가 그 마지막까지 저렇게 발악을 하다가 보면 진짜 마지막에 아주 추하게 정리가 되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윤리위원들 중에서 이거 내가 한번 잘 들여봐야지 했던 분들이 지금 이제 임명되자마자 김종혁, 송영훈이 저러는 거는 한동훈 단톡방에서 지령 내려온 거거든요. 얘네가 지난 주말에는 장해찬 공격하라 저희 멸콩TV 방송으로 지령을 내렸어요. 제가 페북에 그냥 김종혁 개망신을 주고 그냥 조용하게 시켰는데 이번엔 윤리위원들 공격하라는 지령이 떨어진 거죠. 그럼 이 위원들도 사람인데 친한계가 저렇게 자기를 공격하고 인신공격하면 좋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렇지. 이게 판사 공격하는 거랑 똑같은 바보짓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재무도 파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워낙 이제 막판으로 몰려서 지금 그 뭐 김무성이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보면 한동훈이가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당에서는 징계 안 하는 식으로 좀 넘어가면 어떠냐 뭐 이런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사과할 기미가 전혀 없잖아요. 계속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한동훈의 계산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곧 죽어도 지가 다음에 다시 당권도 잡고 또 대통령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움직일 거예요. 네. 아니 뭐 계획은 누군들 못 세워요. 자,
그러니까 이 한동훈이 계산법으로는 일단 사과 한 번 하면은 완전히 꺾인다고 생각할 거예요. 사과 한 번 하면 그걸로 끝이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과 안 하고 지금 버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윤리위원을 공격하고 윤리위원 당무감사위원장을 공격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권위와 정통성이 약한 당무감사위원장, 약한 윤리위원회라면은 아마 그 공격이 먹혔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그 살아온 길이나 지난 1년여 동안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한테 보여준 행동이나 또는 당무감사위원장을 하고 난 다음에 행동이나 이런 게 너무나 당당하고 아주 떳떳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격하는 것들이 깨갱하고 스스로 자기가 쏜 화살에 지가 맞는 거거든요. 네. 지금 윤리위원회 공격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도영 대표가 윤리위원장을 지명 안 했다는 거는 그동안 당대표가 관행적으로 윤리위원장은 자기 사람 이거 포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포기하면서 누가 돼도 당헌 당규에 입각해서 원칙적으로 잘 처리할 거라고 하는 정말 끝없는 믿음을 당 윤리위원회에 보여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정말 한번 마음을 내서 그 국민의힘이 제대로 원칙에 맞게 당헌 당규에 따라서 좀 제대로 된 자유우파 정당 하는 거를 일주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아마 승낙을 했을 텐데 이 사람들이 뭐 집에 막 나서려고 그러는데 웬 거지들이 와갖고서 구정을 부리고 도망간 거랑 비슷한 거거든. 네. 그러면 야, 이 사람들이 다시 집에 들어가서 다시 목욕하고 다시 옷 갈아입고 한번 보자 이것들아. 이러고 다시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야, 이 한동훈 똘마니들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모르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장으로 가겠다는 건지 저는 당무감사위원장 공격도 이해가 안 되지만 예. 윤리위원들이 뭔가 회의 한 번 하기 전에 명단을 자기들끼리 유출해서 네. 그 명단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살아온 삶을 가지고 누가 누구 변호사였고 누가 뭘 했고 어쩌고 저쩌고 공격하는 거는 저도 재판 받아봤지만 2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내가 잘못이 있건 없건 판사님들 앞에서는 되게 겸허하고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게 그냥 사회의 상식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판사한테 호통치고 소리 지르면 다 자기한테 더 불리한 결과가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웬만하면. 어떻게 이런 정무적 판단을 가지고 이제까지 정계에서 활동을 하고 언론계에서 활동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됐지. 네, 좀 의아할 지경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답답하실 우리 지지자 여러분께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네. 윤리위가 구성됐다고 해서 이번 주 다음 주에 바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회의를 해서 이분들이 일단 위원장을 이번 주에 뽑을 거고요. 그리고 안건으로 김종혁 징계권과 한동훈 징계권을 심의할 겁니다. 그러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 한 번씩은 이 사람들을 불러야 돼요. 김종혁 나와서 소명해라. 한동훈 나와서 소명해라. 근데 제가 봤을 때 김종혁은 나올 거예요. 근데 한동혁은 지 성격상 기자들이 진치고 있으면 윤리위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는 소명할 거 없다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어쨌든 부르긴 한번 불러야 돼요. 그러면 나오든 안 나오든 그 부르는 주가 한번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최종 징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빨리 진행해도 한 3주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뭐 구정 전에 처리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가 시간이 물리적으로 소요되고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야만 나중에 또 이게 가처분을 가거나 법정에 갔을 때 시시비비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이 또 막 언제 되냐 하실까봐 제가 그 절차가 있다는 걸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 절차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게 시작이 됐냐 안 되냐가 중요한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네. 이제 이 열차는 출발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멈춰 세울 수가 없는 열차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 1,400분 이상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멸콩천사 회원가입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박사님 오늘 네. 당 이야기 말고요. 네. 마두로 이야기 조금만 짧게 그러세요. 다루고 네. 싶은데요. 네. 이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체포된 것. 마침 공교롭게도 이재명이 시진핑 만나는 날 미국에서 한 칼을 보여줬잖아요. 이재명은 지금 시진핑 만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재명이나 우리 국내 정치에는 좀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건가요? 이거 그 영향이 가시적으로 오는 건 아닌데 네. 이미 저 좌파 것들은 완전히 지금 패닉에 빠졌어요. 네. 우선 오늘 SNS에 가장 많은 그 사진은 어떤 거냐면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환호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신다는 거잖아요. 마두로 그렇죠. 잡아갔다 우리 집 해방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두로 13년 좌파 독재가 마침내 종식된 거 아니에요. 그게 뭐 미국의 힘으로 종식됐건 자기들이 민주주의 혁명을 해서 몰아냈건 상관없이 어쨌든 베네수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좌파 독재, 그 지긋지긋한 좌파 독재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광장에 모여서 다들 막 환호하더라고요. 그것이 이번 모든 것을 전 설명해 주는 뭐 한 장의 사진이라고 봅니다. 뭐냐면 뭐 이런저런 나라에서 왜 남의 나라 대통령을 군사작전에서 잡아왔냐라고 비판할 수 있어요. 또 네. 유엔에서도 형식상 비판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그런 형식적 비판과는 별도로 지금 아주 심각한 이 비난은 북한에서부터 나왔어요. 야, 이게 뭐냐? 그러고 엄청 강력하게 이번 사태를 비난했거든요. 네. 근데 북한의 외무성에서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 그 외무성의 공식 입장가 거의 똑같은 얘기를 좌파 것들이 하더라고. 뭐 조역당에 누구가 하고 뭐 정의당에 누가 하고 뭐 그렇게 진보당에 누가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미국이 내정 간섭을 했고 불법적인 군사 행동을 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이 쭉 주도해온 광화문 국민혁명 있죠. 네. 그거 이제 신문 광고에 뭐라고 하냐면 미친 자가 핸들을 잡게 할 수 없다.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마두로는 미친 자죠. 예, 그것도 아주 좌파 파퓰리즘에 완전히 쩔어서 좌파 독재를 행한 미친 자거든요. 이 미친 자를 끌어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끌어내리지 않으면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해서 끌어내리는 과정에서의 미국의 개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미국의 개입도 작년 8월부터 무려 그러니까 한 1년 반, 작년 8월이니까 한 6개월이군요. 네. 6개월간의 치밀한 정보전과 첩보전과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진행이 돼서 마두로를 지키는 경호원 한 80여 명 정도가 사살됐다 그러는데 그거 말고는 민간인도 한 명 다친 사람 없고 미군도 거의 전사자 없이 그렇게 깔끔하게 끝났어요. 엄청나게 성공적인 작전인 그러니까 거죠. 핀셋으로 딱 마두로만 잡아낸 거예요. 그리고 마두로하고 그 안에 둘이만 딱 잡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실력을 미국이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그 마두로 자리에 김정은이가 있다고 해서 그걸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제일 간담이 서늘해진 거잖아요. 지금. 네. 네. 그 마두로 자리에 이재명이가 있다고 칩시다. 그 이재명이 못 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마두로 사태를 보고 쫄았을 텐데 좌파들이 김정은이가 더 쫄고 있나 이재명이가 더 쫄고 있나 둘 좀 중에 누가 궁금해요. 더 겁먹나. 네. 네, 좀 궁금해요. 네. 어쨌든 이번 이 마두로 사태 그 구속 사건은 보편적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인권이라고 하는 우리 인류의 보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미국이 그런 특단의 조치도 취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한번 결정하면은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데 깔끔하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전 세계, 제가 꼭 이재명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그런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좌파 독재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좌파 독재자들은 대체로 마약 수출을 하기도 하고 온갖 나쁜 짓들 다 하잖아요. 이런 것들한테 분명한 경고다. 그리고 이게 이런 군사작전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트럼프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2, 제3의 작전이 가능하다. 이것은 이제 상수가 됐다. 이게 매우 중대한 우리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의 매우 중대한 변수로 우리가 이 문제를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 위주의 세계 질서에서 섣불리 이탈하거나 눈치 보거나 간 보면 그 최후가 마두로가 된다는 걸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중국에 가서 시진핑에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거나 이 한중 정상회담이랍시고 택도 아닌 미국의 심기를 거스를 만한 약속을 만약에 이재명이 하고 온다면 그게 바로 한미 관계를 균열시키고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는 길이다라는 거. 마두로를 보면서 단순히 반민이 아니냐만 아니고
반미는 뭐 여러 나라도 있어요. 네. 반미는 여러 나라도 있는데 그런데 반미하는 좌파 독재자들이 특히 자기 나라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인권 범죄,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면서 독재를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결합이 됐을 때 그래서 전 세계가 전 세계인들이 생각하는 보편 가치에 위배됐다라고 봤을 때 미군의 군사 작전, 군사 행동은 저는 용인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아주 유사한 사례가 김정은인 거죠. 근데 한국 언론은 지금 우리 KG 미들님도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한국 언론은 이 마두로 체포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 언론들이 이 마두로 이전에 차베스를 엄청 띄우면서 베네수엘라한테 길을 묻자 막 한겨레 특집 기사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통진당과 진보당 계열이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마두로 체포에 항의하는 시위도 오늘 막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한국의 언론과 사회가 이 사안을 제대로 보지 않을 정도로 좌편향되게 기울어져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 좌파들이 지금 마두로 사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내정 간섭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제가 그 좌파들한테 묻고 싶어요. 그 좌파들한테 니가들은 지금껏 단 한 번 6.25 전쟁의 진짜 전범인 소련하고 중공을 비판하고 항의한 적 있냐.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수백만 명이 죽거나 다쳤는데 네, 네. 그런 적 있냐. 그러니까 또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략했을 때 북한이 뭐 수만 명의 군인을 보냈잖아요. 네. 그 푸틴과 김정은의 행동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비판한 적 있냐? 그렇죠. 없죠. 없잖아. 네. 아니, 너희들이 지금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두로 구속 작전을 그런 식으로 비난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비난을 정당화하려면 최소한 6.25 전쟁 전범, 진짜 전범인 소련과 중공에 대한 비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범인 푸틴과 김정은이에 대한 비판 정도는 하고 해야지. 그래야 최소한의 이 근거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누구들이 한 번도 한 적 없잖아, 그건. 네. 하여튼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이 굉장히 국제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마두로 체포가 이후 국내 정세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저희가 잘 지켜보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마님도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열매님과 드라맥스님 열콩천사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할 때만 해도 내가 조선일보 괜히 뭐라 했나 약간 저는 막 사람이니까 무섭고 불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박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또 오늘 월요일부터도 이 오후 시간대, 퇴근 시간대 10,000명 이상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을 보니까요. 네, 계속 힘내서 우리 100만 당원들만 바라보고 가야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조선일보랑 용감하게 싸움을 시작한 장해찬 부원장한테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힘들면 항상 대부님 찾아가겠습니다. 예. 월요일부터 함께 해주신 10,000분 넘는 실시간 시청자 여러분, 더 많은 분들이 우리 멜콩TV에 볼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멜콩천사 가입도 얼른 해주셔서 빨리 제가 1,400명 다 찼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내일도 저희는 변함없이 5시 반에 돌아오니까요. 항상 5시 반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